파리의 하루는 언제나 느긋하게 시작된다.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들, 크루아상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겉으로 보기에 이 도시는 너무도 평온하다. 하지만 저 멀리 프랑스 재정부의 전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모니터 속 숫자가 쉴 새 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3초마다 1만 유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다. 2025년 현재 프랑스의 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의 114%를 넘어섰다. 총액으로는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4,800조 원이 넘는다. 이 정도면 나라가 휘청거려야 할 것 같은데 거리는 여전히 평화롭다. 루브르에는 관광객이 몰리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프랑스의 빚은 언제 이렇게 거대해졌고 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프랑스의 빚을 따라가며 이 나라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살펴보려 한다. 프랑스의 부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사람들의 태도다. 다른 나라 같으면 위기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빚이 늘어나도 사람들은 태연하다. 오히려 빚을 국가 운영의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인에게 빚은 갚아야 하는 개인의 채무가 아니다. 빚은 국가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다. 의료와 연금, 교육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런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복지를 줄이려는 시도가 언제나 저항을 불러온다. 특히 연금 개혁은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이다. 정부가 연금 지급 나이를 조금만 올리려 해도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이어진다. 기차와 버스가 멈추고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는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인다. 빚을 줄이기 위해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빚을 늘려서라도 복지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정치도 이 문화적 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철이면 언제나 재정 건전성과 긴축을 외치는 후보보다 복지 확대와 사회적 보호를 약속하는 후보가 더 큰 지지를 받는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빚을 갚는 도덕보다 빚을 활용하는 정치적 필요가 우선시된다. 이런 태도는 독일이나 한국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전쟁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빚을 국가적 위협으로 여겼다. 지금도 균형 재정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빚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 신뢰의 조건이 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곧 위기라는 인식이 따라붙고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공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같은 빚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빚은 위기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진다. 그래서 긴축이 아니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고 빚은 줄여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여진다. 바로 이 태도가 프랑스를 다른 나라와 구분짓는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빚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빚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성공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빚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독특한 것이고 이 인식이 프랑스의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프랑스 사람들이 빚을 위기로만 보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현재의 문화가 아니다. 그 뿌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의 빚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국은 겉으로는 찬란했다. 베르사유 궁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귀족들의 연회는 끝날 줄 몰랐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국고는 텅 비어 있었다. 왕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세금을 걷었지만 부담은 평민에게만 집중됐다.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 특권을 누렸고 농민과 상인만 고통을 감당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전쟁이었다.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 패배하며 이미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미국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 무기와 군대, 자금을 쏟아부었고
미국은 독립을 얻었지만 프랑스는 더 깊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국가 부채는 40억 리브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였다. 루이 16세는 개혁을 시도했다. 귀족과 성직자에게도 세금을 물리려 했지만 그들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개혁은 실패했고 세금은 평민에게만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자는 세금을 면하고 가난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1780년대 말 흉작이 겹치며 빵값이 폭등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평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왕과 귀족의 사치를 견딜 수 없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결국 거리로 터져나왔다. 1789년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의 포문을 열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외친 위대한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불평등한 재정 구조가 있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었고 왕국을 무너뜨린 불씨였다. 혁명 이후에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빚은 여전히 국가의 목을 조였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전장은 프랑스 땅 위에서 벌어졌다. 수백만 명의 병사가 참호 속에 갇혀 싸웠고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젊은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의 파괴만큼 치명적인 것은 돈이었다. 하루하루 전쟁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프랑스 정부는 결국 해외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받아 무기와 군수품을 조달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로 남은 것은 폐허와 빚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다. 독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배상금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프랑스는 루르 지역을 점령해 석탄과 철강을 강제로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프랑스는 빚더미를 안은 채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겨우 회복하려던 시기에 세계는 대공황으로 빠져들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이어졌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 사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했고 유럽은 다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군의 침공은 프랑스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파리는 점령당했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자유 프랑스군은 해외에서 싸워야 했고 레지스탕스는 숨어서 저항했다. 하지만 무기와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프랑스는 다시 미국과 영국에 손을 벌렸다. 빚 없이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는 해방을 맞았지만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무너졌다. 무엇보다 국가 부채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빈사 상태였다. 프랑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마셜 플랜 덕분이었다. 미국은 유럽에 막대한 원조를 쏟아부었고 프랑스도 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 원조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고 원조와 함께 또 다른 의존의 굴레가 씌워졌다. 20세기의 전쟁들은 프랑스를 승자로 남기지 않았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남은 것은 빚더미였고 부채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짐으로 넘어갔다. 왕정을 무너뜨렸던 빚은 이제 공화국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프랑스의 역사는 다시 한번 빚과 함께 흘러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산업은 무너졌고 국토는 파괴되었지만 프랑스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삶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내건 것이다. 전쟁의 상처 위에 세워진 복지국가 모델은 프랑스 사회의 정체성이 되었다. 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교육은 공공이 책임졌으며 연금은 노후를 보장했다. 국민은 국가가 지켜야 할 존재이고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잘 작동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프랑스는 고도 성장을 누렸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황금의 30년으로 기억된다. 국가가 사회를 지키고 사회가 국가를 신뢰하는 이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하지만 성장은 영원하지 않았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경제는 둔화되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는 줄었는데 복지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 국가는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적자는 만성화되었다. 정치권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세금을 크게 올리면 국민 반발이 심했고 복지를 줄이면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동조합과 시민들은 언제나 강력하게 저항했고 정부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타협은 결국 또 다른 빚이었다. 세입은 늘지 않고 지출은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 부채는 꾸준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프랑스는 새로운 규율 속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재정 규칙을 세웠다.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부채는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독일은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기준을 맞추려 했지만 프랑스는 사회적 저항 때문에 긴축을 할 수 없었다. 유럽의 두 축이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프랑스의 부채를 더욱 폭발적으로 늘려놓았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일자리를 지키고 병원을 운영하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감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5년 현재 프랑스의 부채는 GDP 대비 114%를 넘어섰다. 총액은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4,800조 원이 넘는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프랑스의 재정은 구조적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프랑스의 현대사는 빚을 줄이려는 싸움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역사로 바뀌었다. 복지를 줄이지 못하는 정치,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 타협만 반복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빚은 줄지 않고 쌓여간다. 프랑스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결과다. 프랑스의 빚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GDP 대비 114%를 넘어선 이 부채는 나라의 현재를 짓누르고 미래를 예고하는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담은 이자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매년 수백억 유로가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돈은 새로운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진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을 뿐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과거의 채무에 갇혀버린 셈이다. 또 하나는 세대 갈등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섰다. 그들이 앞으로 짊어질 세금과 부담은 과거 세대의 선택이 남겨둔 결과다. 연금과 복지의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정작 그 비용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젊은 세대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지금의 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프랑스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럽 전체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의 두 기둥이다. 하지만 독일은 긴축을, 프랑스는 지출을 고수한다. 이 차이는 유럽 재정 정책의 갈등을 불러왔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닥칠 때 유럽을 분열시킬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빚은 관리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 회복되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지금의 낙관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알 수 없다. 프랑스의 빚은 위기일까 아니면 도구일까? 지금까지는 이 빚을 감당하면서 사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래에도 같은 선택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부채가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남는다. 프랑스의 빚은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지금의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어느 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빚이 프랑스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일까?